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 타는 새 남녀의 수상한 정비소 오픈합니다. 예, 저는 시사정비소의 꿀잼 김광진입니다. 명품 보이스 장부경입니다. 하트 유발자 정주식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긴 인트로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빨리 놀고 있네. 빨리 초대 손님을 소개시켜드려서 순위를 좀 팍팍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생각보다 좀 짧은데요. 참 방송인 같으신데요. 아니, 그게 한 50가지 정도 돼요. 짧게 10가지만. 우리 청래당 네. 공식 팟캐스트 청래시대 할 때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정부 수립을 위한 청래당 공식 팟캐스트 청래시대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별로다. 별로다. 네. 식상하다. 우리께다. 우리. 역대 그 청래당에서는 별로다 이런 말 안 해요. 별로당. 이렇게 별로다. 얘기해요. 저희가 일단 오늘 그 정청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른 뭐 파파이스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방송 나가시는 것은 정청래원이 안 나가도 원래 순위가 높아. 네. 그래서 이게 그것과는 달라. 비교할 수가 없어. 네. 안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순위가 좀 낮은 방송에 나와서 과연 이것을 몇 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정청래 출연이라고 하는 걸로. 이게 이제 진짜 정청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정청래 의원님 표정이 지금 긴장이 역력합니다. 아니, 긴장하지 않았고요. 참 예언인으로서 몇 위 예상하십니까? 순위가 20위 정도 갈 건데 그 정도 되면 20위는 저희도 원래 해요. 원래 네. 최고 저희 등수가 16위까지 16위까지 그러면 10등 정도 하면 시사정비소의 지분은 51% 저한테 넘기세요. 좋습니다. 네. 지분 네, 저희가 좋습니다. 3명 다 합쳐서 때문에. 49% 하죠. 좋습니다. 예. 수익은 마련할 수 있도록 정청래 의원님이 힘써주시는 수익은 제가 다 걸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몇 등? 내가 정청래 효과로 몇 등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10등. 10등. 오.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그 문재인 캠프에서 요즘 보면 정청래 SNS 본부장 이런 그 얘기들이 언론에 막 나오는데 네. 과연 정청래 효과로서 SNS에 효과가 있는지 그 저희의 순위를 한번 본 다음에 판단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팟빵 순위 10위 안에 들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중대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하시는 건가요? 대선 출마. 아니 불출마를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불출마를. 왜 남들은 다 출마 선언을 하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 있어요. 누가 불출마하는 분들. 누가? 뭐 파워수 시장님도 계시고 뭐 많이 계시지. 이게 김광진 의원님도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시잖아요. 저는 강제적으로 불출마. 불출마 선언 했어요? 전 나이가 안 돼가지고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안 돼가지고. 네. 여기서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비선이라고 항상 주장하시거든요. 비선 실세 맞나요? 문재인의 비선 어디 실세. 비선 실세요? 문재인의 정청래의 비선. 비선.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 비선 실세가 아니에요. 정청래의 비선이죠. 정청래. 인정하세요? 박쥐 나- 같아. 나의 비선이 될지는 하는 거 봐서. 비선이 그래도- 되면 어떤 특전이 주어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익을 주죠. 그래서 본인이 몰라요. 왜 정청래 의원의 책 있잖아요. 응? 엄청 팔릴 것 같았는데 별로 안 팔린 책. 네. 제목이 뭐죠? 사용법. 국회의원 사용법. 네, 그 책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국회의원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누굴 것 같아요? 김광진이겠죠. 당연하죠. 이게 뭘로 비선 등장해요? 실세의 힘이에요. 뭘로 등장해? 무슨 네? 역할로? 가장 괜찮은 국회의원. 그래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건 사실인데, 네. 이제 거의 뭐 끝물이니까 공개해도 되겠어. 16,000권 정도 나갔대요. 나쁘지 않네요. 네? 많이 나쁘지 나오네. 않네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은 거지. 그러니까. 16,000건요? 오, 진짜. 그러니까 정치인 진짜 책 어. 근데 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2만 권 정도를 돌파하지 않을까. 나는 근데 원래 3만 권 정도는 그냥 바로 나가겠지 생각했어요. 김광진을 좀 뒤로 뺐으면 한 2만 5천 부까지 올라갔을 텐데 너무 앞으로 빼셨다. 그게 아니라 책에 내 얼굴 사진이 없어요. 얼굴을 넣었으면 3만 권은 좋게 나갔을 텐데 출판사에서 전략 미스야. 띠지에만 간신히 넣었어. 원래 제가 책의 앞에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또 그것도 앞으로 여가지고 출판사가 잘못한 게 맞네. 그러니까 김광진, 진성준, 뭐 김현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가가지고 손해 많이 봤어요. 그 가장 먼저 나온 사람 얘기할 때 꼭 저는 이제 저라고 주장을 하고 네. 김효기 의원은 자기가 가장 먼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둘 다 사실관계는 맞아. 책 내용에는 제가 가장 먼저 나오고 김용익 의원은 서문에 이런 얘기를 쓰실 때 가장 먼저 자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에 제 책에 나왔던 언급된 거명된 이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선 중심으로 관직 배분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힘이 있으신가요? 대단한 분이 오셨다. 내가 인선은 내가 다 할 거야. 벌써부터 이 농공행상을 입에 담느니, 근데 인선을 해서 올릴 텐데 낙점이 되고 안 되고는 난 잘 모르겠어.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정청래 의원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언론에 이제 SNS 본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직함이 나온 거잖아요. 문재인 캠프에. 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탁을 받은 게 사실이고 네. 오래 전부터. 그리고 하여튼 수락을 한 것도 사실이고. 네. 네. 수락 연설 한번 해주시죠, 이 자리에서.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은 나 같은 거물들은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다 공개가 공개는 좀 미뤄달라. 공식적으로. 됐던... 그래서 그건 좀 늦춰달라. 음. 이렇게 지금 얘기된 상태. 근데 SNS 본부장이라고 하는 게 네. 느낌으로 보면 조금 격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격을 따지지 않아요. 그 바로 구태 정치예요. 격을 따지는 것이. 그래서 나는 백범 김구 선생처럼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해서라면 문지기 비서라도 하겠다. 문직이 약간 이중적인 그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위, 직책, 명함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SNS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정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김광진 아니에요? 네. 박지원. 네. 그분은 가장 잘 활용해. 박지원.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본인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니 내가 국회의원 사용법 네. 대통령 선거 이기는 법 네. 여기 그 부분에 그렇게 써놨어요. 당에서 나를 임명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내가 스스로 임명하겠다. 네. 정권 교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SNS 특별 위원장으로 내가 나를 임명한다 하고 이미 임명해놨어요 내가. 그래서 그게 뭐야? 대선 후보가 임명을 하든 하든 관계없어. 내가 이미 더불어민주당 SNS 본부장이야. 그러니까 나를 임명을 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나는 지금 SNS 본부장을 임명하든 말든 이미 청래당을 만들었잖아. 이게 뭐냐면 SNS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이런데 카페직이라 이렇게 해서 딱 어레인지를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팟캐스트 김광진은 아직 거기 못 끼는데 1등부터 10등까지 팟캐스트를 네. 한번 또 모여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주별로 토픽을 정해서 꼭 네. 그대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대체로 이런 흐름과 방향으로 하자. 이것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김광진이 모이자면 안 모여. 그럼요. 안 모이죠. 그래서 돈이 그걸 없어요, 이미 모여서 밥을 그래서 먹을 이미 그거는 누가 나한테 하라고 하든 말든 내 스스로 네.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최종적으로 경선 후보가 정해졌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고 경선 중에는 문재인 캠프에 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콜을 받았죠. 문재인을 선택하게 됐는가? 문재인을 왜 선택했냐고요? 다른 데서 콜이 안 왔나요? 왔죠, 다. 다 까시고 선택하신 거네요. 뭘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도 콜이 왔는데 까고 이런 건가요? 이재명은 이제 내 정치적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캠프에 있는 친구들이 다 내 친한 후배고. 격이 맞지 않아서. 네, 그 초선 때 보좌관이 거기 핵심이에요. 이재명 캠프는. 그래서 그냥 가끔가다 훈화 말씀 정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안희정 지사 쪽도 네. 그 핵심들이 제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거기. 네. 그래서 둘 다 친해요. 근데 인간적인 친소 관계는 친소 관계고 또 대의는 대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상하게 인간적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싫어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누가 제일 필요하고 네. 좀 안정감 있게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오로지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 저는 문재인 대표가 뭐 완벽한 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문재인 대표도 부족함이 많이 있고 답답함도 있고 고구마 먹듯이 좀 이렇게 목이 메이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한 신 같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메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문재인과 함께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생각. 가벼운 인사의 말씀을 쭉 들었고, 근데 어쨌든 모셨으니까. 내 얘기가 가벼워요 이렇게. 인사의 말씀. 역사적으로 인사의 말씀. 묵직한 예, 근데 내용 아니야? 또 현안에 대한 그 궁금증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선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라고 하는 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경선 인단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에서 한 200만 정도가 될 거다 하셨는데 SNS나 당원의 민심을 이렇게 보자면 어느 정도의 참여가 지금 예상되세요? 잠시만요. 목표치는? 그 전에 네. 저희 정청래 의원님 출연하신다니까 저희 후기 게시판에 네. 뭐 이런 요청을 올려주신 분들이 예, 계세요. 예, 예. 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 의원님 혼자 말하게 두면 안 됩니다. 이분 흥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부경 PD님이 정 의원님이 흥분할 때마다 이렇게 제지를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난 흥분하지 않고요. 흥분하는 사람은 이제 정봉주. 항상 흥분 상태죠. 그래서 저는 흥분하지 않아요. 이분이 좀 걱정이 되셨나봐. 그래서 네. 의원님이 좀 심박수를 좀 유지해 가시면서 네. 방송을 진행해달라. 아이, 이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왜냐면 내 앞에 이게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있죠, 뭐. 사람이 눈에 띄면 갑자기 동공이 확대되면서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네. 맥박의 확대를 위해서 올려놓고야겠네. 네. 이건 그냥 소품입니다.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닭을 스튜디오에 보니까 생각나요. 좀 닥치고 탄핵. 이렇게 모셨어요. 치고 탄핵. 심박수 지금 좀 조절 잘 하시고요. 자, 갑자기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경선에 이제 선거인단 모집이 들어갔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방송 듣는 분들이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셔야 될지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 유권자 수가 4,100만이 좀 넘습니다. 근데 경선에 200만 명이 참여해서 50%가 투표하면 경선에 실제로 참여한 전체 유권자 비율은 2%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유권자 분포가 다른 거다. 이게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역선택이다. 지금 벌써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 뭐 네. 박사모에서 움직인다, 일베에서 움직인다 하는데 뭐 일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세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더불어민주당을 열렬히 지지하거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거운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무슨 리얼미터라든가 뭐 어디 엠브레인이라 이런 데에서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되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네. 말 끊어야 되나요? 네, 스스로 말 아닙니다. 끊겠습니다. 네. 그럼 완전 국민 경선제 자체는 네. 뭐 동의를 하셨던 거예요? 네? 완전 국민 경선제 자체는 동의를 하시고 당원의 권리가 네. 너무 축소된 거 아니냐. 아니 그 워낙 정 의원님이 네. 당론에 잘 배치되는 주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지 네. 않습니다. 어이, 당에서 시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음.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네. 다 지켜야 되는 거죠. 당의 헌법이 당헌입니다. 당헌의 정신은 공직은 국민에게, 당직은 당원에게 이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의 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당의 헌법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당대표를 뽑을 때는 당원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게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는 공직을 뽑는, 후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완전 국민 경선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당대표를 뽑을 때는 국민 참여 경선, 네. 국민이 참여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당원이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헌법 취지에 아주 100% 적합한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돈 냈던 당원들은 뭐냐? 네.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면 선거인단 신청 과정을 생략해 주자. 권리당원들은. 그래서 그 권리당원들을 우대하자. 네. 그래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12월 31일자 6개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들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네.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죠. 네. 근데 예언가로 통하시잖아요. 불리시잖아요. 네. 결선 투표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누가 올라갈 것이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 그 네. 질문을 이렇게 제가 답변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00명이 투표한다. 200만이 신청하고 100만이 네. 투표한다면 전체 유권자의 2%입니다. 음. 그 2%는 열성 지지자들 중심이고 네. 역선택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다지 뭐 대세를 결정할 게 아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열렬 지지 계층에서의 후보 배열 지지도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네. 월요일자 한겨레 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누구 몇 프로 이것만 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로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로라는 뜻은 ROW가 아니라 RAW. 로우 데이터. 보면 문재인 61.5, 안희정 17.3. 그리고 같은 시기에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69, 안희정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상승세다 어쩌다 네. 하는 것은 그것은 종편에서 띄우기를 한 것이고 네. 보수층과 충청도가 일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경선 선거인단에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네. 문재인 후보의 50% 이상의 득표가 예상되고 있죠. 근데 어제 MBN 보도로 우리 분위기가 엄청 네. 진지해졌어. 원래 정청래 의원님 모시면은 화기애애할 것 같은 막 활기참이 기대됐는데 제가 오면 진성준 의원님 스타일이 되고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제가 보면 환한 얼굴이 있고 화난 얼굴이 있고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오늘 있습니다. 약간 애매한 그 중간 정도 되시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라는 무거운 화두를 오. 앞서두고 너무 우리가 장난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김광진은 그렇게 해도 나처럼 무게 있는 중진 반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그 중진이라 그러니까 남들은 삼선, 사선 하신 줄 알아요. 재선 의원밖에 네. 못 해보셨어요. 아, 재선 다른 의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저보고 사선 국회의원이냐고. 네. 근데 재선밖에 안 했다 그러면 놀래 막. 진짜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7, 8선 하신 것 같아요. 항상 뵐 때마다. 빨리 말씀하세요. 네. 오늘 왜 밥값을 못 하고 있습니까? 응? 쫄아서 아니, 지금 저는 우리 편집장이. 요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대예언가시잖아요. 네. 네. 저는 요걸 좀 검증을 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예언가로서 뭐 잘 맞히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맞췄어, 지금까지. 응? 일단 반기문 낙마 시점 이런 거 맞추셨죠? 맞췄죠. 그건 정확하게 맞췄죠. 여론조사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중간 포기할 거다. 네. 근데 중간 포기한 불출마 선언한 날 세계일보 여론조사가 발표된 날이에요. 13.1. 그거 보고 딱 사퇴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퇴할까 말까 13.1인데 근데 정청래가 예언했지. 그 예언을 빨리 그냥 지켜주는 게 좋아. 그러면서 사퇴를 한 거죠. 이건 무슨 점점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미국으로 가고 하면 있습니다. 네. 긴가민가 하다가도 내 예언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예언을 따라줘요 대체적으로. 시사정비소가 10위 안에 든다는 예언이 꼭 현실화. 그럼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되기를- 그러면 이 예언이 틀리면 어떡하지? 우리 크게 걱정되는데. 그럼요. 정청래 의원이 중대 결심한다는데 우리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맞춰줘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청래당 당원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게 만들어라. 좀처럼 메시아인데요? 막 이름을 3번 외쳐라 이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10이 좀 더 나가서 시사정비소가 네. 어느 시점에 1위에 올라설까? 불가능합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불가능해요. 아, 그건. 이건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촉이 좀 나도 1위는 못할 것 같아 솔직히. 그래요? 1위는 어떻게? 저는 좀 약간 신뢰도에 의문이 네? 들면서 일위는 다른 못하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니까 그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러면 최대로 올라가면 7등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래, 7등, 내가 7등. 왜 7등이라고 얘기하는지 네. 알아요? 김어준 휴가 가고 김용민 어부지 병원에 입원하고 어. 그리고 정청래가 해외 출장 중이고 정봉주 어디 뭐? 어? 정봉주랑 나랑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걸 이제 전제로 하면 7등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저희가 2달 안에 이 정청래 의원님의 대예언을 저희가 격파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안 돼. 된다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어 이 사람들. 자, 격파를 하다가 깁스할 수 있어요. 아 네. 저는 그 손가락 분골 꽂아요. 우리 세심을 해서 안정적으로 그냥 10위권 해요. 아니, 안정적인 된다니까. 10위권. 자, 질문. 네 오늘 주제가 사실 요거였어요.
정청래 의원님 모신 이유가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설마 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기각은 중에서 될 것인가? 그 중에서 아니면,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기각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 요거 한번. 저는 네. 탄핵은 인용된다. 그리고 네. 3월 9일 날 된다. 이미 제가 12월 9일 날 예언하셨죠. 국회 탄핵 네. 가결 시에 예언을 했고 네. 우주의 행성의 주기를 다 살펴보고 네. 그리고 뒷말 안 하면 훨씬 더 신뢰감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네. 나온 게 이제 3월 9일 네. 오후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것과 무관하게 네. 박근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 네. 목표고 내지는 최대한 지연시키는 게 네. 목표죠. 그런 흐름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목표는 3월 13일을 넘겨라 네. 이거죠.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 퇴임 때까지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대 축구를 하자 이런 거죠. 조금만 있으면 넘어지고 막 시간 끌고 네. 침대 축구 들어봤어요? 저 중동 애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네? 중동 애들이 잘하는 거. 그래요? 네. 네. 남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렇죠. 중동에서 잘한다는 이유를 3가지 말해보세요. 세 가지. 일단 그 아이들은 공환증이 있어. 한국이랑 붙게 되면 일단 들어놓고 보잖아요. 프리미어 이런 게. 리그에서도 침대 축구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공환증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그 이유가 안 돼. 질문 이상해. 아랍 물어보셨잖아요. 지금 네. 아랍권 애들이 아랍권- 우리랑 붙었을 때 침대 축구 하는 이유. 아무튼 우리랑 붙었을 때 우리랑 네. 안 붙었을 때도 해요. 그렇죠. 그건 조건이 네. 안 돼. 그러니까 빨리 꼬랑지 내리고 얼른 사과하세요. 주제로 알겠습니다. 네. 뭔 얘기했었죠?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7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2명이 그 기각 쪽에 네. 그 의견을 내면 5대2로 이제 부결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거기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네. 1차 목표가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구속 피하기예요. 네. 구속 수감되는 것을 제일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세력 쪽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탐정 소설처럼 네. 어제 발표했어요. 이게- 페이스북에 쓰셨죠. 그렇죠. 봤습니다. 2017년 2월 14일 정청래 태제를 이제 발표했는데 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무서운 음모의 시나리오. 네. 그래서 기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촛불이 2~3배로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국정 공백, 대혼란 이런 걸 얘기를 뭐 나오겠죠. 네. 그러면 30년 전 87년 6월 항쟁처럼 갑자기 제2의 6.29선을 준비를 해요. 네. 이제 국민을 속이는 속이구선언. 음. 그다음에 그걸 수습한다 하고서 영웅을 하나 만듭니다. 그 영웅을 황교안으로 황교안, 만들고 네. 그리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음. 음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 대한 구속 이 부분은 열기가 높을 거 아니에요. 대신 짜웅한다. 여야 협상 안 한다. 그래서 박근혜는 대통령도 지냈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정치적 사면을 하자. 그래서 구속을 면하게 하자. 그래서 뭐 이승만처럼 잠깐 해외에 나가 있게 하자.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들이 꿈꾸는 거예요. 박근혜로서는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포석으로 헌재 결과에 승복하자. 그리고 4+4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 네. 그리고 헌재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는 서명을 미리 하자 문서로. 네. 이게 지금 정우택 네. 네. 자유당 원내대표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달 전 상황을 가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럼 그때 우리 당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대표한테 헌재에 승복하자, 지금 사인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거꾸로 정우택 원내대표가 헌재 승복하자, 네. 그리고 미리 사인해놓자 하는 것은 탄핵 기각에 대한 공작을 하겠다는 건지, 네.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든지, 네. 아니면 인용된 것을 물리치고 탄핵을 기각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그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다.
연탄가스는 작은 네. 틈새로 파고들거든. 네. 그래서 이런 연탄가스 같은 작은 방심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어제 그 김정남 독살이 터졌잖아요, 사건이. 이건 역시 이 흐름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사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의심해요? 나름 정보위원 네. 출신으로서. 남북한 공작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도왔다 박근혜를. 뭐 음. 상상의 범위는 네. 리미트 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도 할 수 있고요. 네. 상상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지금 꾸지람을 안 받고 있잖아요. 저는 헌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저는 보장을 하지만 네. 지금 어제도 저한테 이제 질문이 많았어요. 네, 김정남 그쵸. 이 사망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이건 거대한 음모이고 CIA 공작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건도 많아요. 그러나 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우연히 그냥 자빠져가지고 콕 깨져가지고 그쵸. 죽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 말레이시아 지금 병원에 지금 안치돼 있다니까 네. 이제 뭐 부검이나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 발표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섣부른 예측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의원님도 정보위를 해보셨지만 우리가 정보위 해보면 국정원이 그렇게 안 걸리고 잘 작업을 할 만큼의 능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 무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아요. 네. 지난번 롯데호텔 그거에서도 걸렸잖아요. 노트북 그거 잠깐 그 보려다가 그쵸. 꼭 걸려. 국정원은 뭘 해도 걸려. 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콧구멍 파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카메라 기자들한테. 그건 좀 치졸하다. 프라이버시인데 좀 지켜줘야지. 의원이 코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코는 파지는 않았어. 근데 가려워가지고 긁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코 팠다고. 기사가 났어요? 어우, 진짜. 코도 좀 팔 수 있지. 대단하다. 코판 걸로 기사날 맞아. 정도면 이건 거의 뭐 거의 대통령급이야. 그렇죠. 음. 북한으로 치면 김정은 내가 어느 정도로 언론에서 많이 나를 다뤘냐면 2015년 2015년에 다음 실건 53일 연속 1위. 오. 뭐 하셨어요 뭐 그때? 때문에요? 그때 이완구 총리 송환정 리스트 처음으로 네. 국회 대정부질문할 때 첫 탄으로 나갔잖아. 어. 그날부터 53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요거 팩트 체크 좀 해봐야겠습니다. 해봐야 될 것 이건 좀 같아요. 무리인 것 맞고요. 같아요. 네. 그 중간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배용준 결혼 소식을 발표했어요. 네. 근데 1등을 못했어. 나 정청래에 때문에 밀려서 밀려서 2등. 배용준 뭐 박수진인가 2등으로 갔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그날 하루 여러 개 가는데 헐 정청래 배용준마저 누르다니. 오. 그 정도였고 2015년 다음 1년 토탈 인기 검색 순위 1위? 10거를 발표했어요. 네. 몇 위 하셨나요? 탑10. 내가 7위 했어요. 우와. 1위가 강정구, 5위 손석희, 6위가 유재석, 그 밑에 누가 있나요? 7위 정청래. 8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이민호. 이민호. 꽃남. 네. 9위가 추신수. 그걸 다 외우고 있어. 액자로 집에 이렇게 걸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보는 거 아니야? 내가 7위였는데, 이렇게. 근데 19대 국회 1년 360일 4년 동안 네. 하루도 쉬지 않고 계산을 했어요. 내가 의정보고서 컷오프 되기 전에 했는데 매일 67건씩 보도됐더구만. 평균으로 치면요. 정치인들은 그 맨날 자기가 그 검색하죠. 자기 자기를 이름. 검색해 본다니까. 아니 근데 4년간 다 따졌어요. 링크에 네. 걸린 걸 했더니 저를 보도한 건수가 67건이야. 하루 평균. 다 쉬고 있었던 보좌진들 67건 곱하기 365 곱하기 4. 계산해 보세요. 몇 건인지. 많이 했네요. 예, 많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좀 김광진은 몇 건이야, 일평균? 모르겠어요. 0.1건? 그 정도는 넘죠, 그래도. 저도 꽤 그래도 기사화는 많이 됐으니까. 근데 뭐 악성 댓글은 본인 1등이라며. 악성 댓글 1등이죠. 65만 개? 하루에 65만 개. 예. 악성 보도 얘기하면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제 종편 출연 네. 이제 안 하시죠? 안 하는 뭐 이제 그걸로 워낙 선지자적 입지를 갖고 계시고 또 지난 18대 선거 때는 문화일보 때문에 네. 좀 낙선의 아픔까지 막 있는 분이시잖아요. 종편 출연에 대한 고민과 생각 좀 어떠세요? 근데 이번에 MBN 판도라에 참여하시게 네. 여기서 말하는 종편은 이제 현재는 TV조선과 채널A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국한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4년째 되는데요. 조중동하고 인터뷰를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리고 종편 탄생 비화가 있어요. 17대 국회 때 2004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신문의 자유와 기능에 관한 법률안, 신문법 일명, 네. 그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정법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언론사, 신문사는 경영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발행부수, 유가부수, 구독료 수입, 광고료 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잘못된 것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그리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신문사로서는 가장 하기 싫은 일이죠. 왜? 네. 광고료는 실제로 배달 부수하고 관계가 있는데 실제로 절반까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00만 부를 찍었는데 90만 부만 배달돼요. 네. 그럼 일명 광고가 그동안 1억씩 받았는데 실제로 배달되는 부수가 90만 부다. 그러면 4천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 굉장히 치명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찍어놨던 것들은 배달 안 된 것들 그냥 태워요? 폐지창으로 가면 폐지창. 바로. 네, 그것을 버리는 값보다는 광고료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 그런 악순환 구조 그걸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뭐 너무 싫어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주의했고 그게 이제 주요한 조항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독과점 신문사는 방송을 겸영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종편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법을 만들어서 종편을 하고 싶었는데 못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18대 때 낙선을 하고 나서 제가 없는 가운데에서 MB 정권의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가 뭐냐면 정청래 신문법을 찢어버리는 거였어요. 15조, 16조를 삭제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조항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탄생한 게 종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것이 더더욱 나갈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19대 국회 때 이제 MBN만 나갔어요. 네. MBN은 원래 보도 채널로 있다가 네. 이제 종편으로 그렇죠.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MBN만 제가 출연했어요. 그러면 조중동 PD 작가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거기도 종편인데 MBN은 나가고 왜 우리는 안 나오세요? 내 맘이야. 그렇게 이렇게 뚜렷한 기준 같은 건 없으신 거네요.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나가시고. 아니 설명하려면 지금처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퉁쳐서 내 맘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는데 특히 이제 뭐 종편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섭외 요청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1시간짜리 독상 스페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겠다 어쨌든 하는데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는데 사실은 손석희 앵커 뉴스룸 있잖아요. 네. 제가 두 번째인가 초대 손님이었어요. 첫 번째가 아마 안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번째 저가 초대 손님이었는데 아니 출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나 안 하는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So what? 왜 나가야 돼? 손석희면 손석희지? 그랬더니 그래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데 나오셔야 되는 거야. 나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고 김구라가 진행하는데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손석희는 손석희고 정청래는 정청래다. 손석희는 손석희의 길을 가면 되고 정청래는 정청래의 길을 가면 된다. 그러다가 우리 또 뜻이 맞아서 한 길에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태블릿 PC 보도 JTBC 그걸 딱 보면서 종편 탄생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가 확고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태블릿 PC 보도는 역사적 세기적 보도다. 네. 그렇다면 JTBC에 한해서는 내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바로 종편 출연하지 않지만 JTBC에서 섭외 요청이 있으면 출연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섭외 요청이 없더라고. 그러다가 썰전 이제 200회 네. 특집에 나와달라. 그래서 그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유시민 전원책이 안 나오고 저하고 상대 패널 김구라 이렇게 200회는 그걸로 제작하기로 했는데 상대 패널들이 나온다고 했다가 정청래라 그러면 못하겠다. 하지. 그래서 200회를 놓쳤어요 시기적으로. 네. 그래서 못 구했어요 계속.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여권에 좀 난다긴다 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섭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기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0회에 못 나가고 202회
박형준 전 의원하고 나갔죠. 예. 김광진 그 의원은 그 JTBC도 안 나갈 건가요, 계속? 제 템피스는 나가요. 아, 그런가요? 네, 나가는데 손석희 몰랐네. 바뀐 이후에 예. 제가 그래서 썰전은 먼저 나갔어요. 근데 아, 그랬나? 예. 나온 적 있어요? 썰전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내 기억이 없지? 아, 예. 짧게 나갔어요. 이준석하고. 음. 근데 그 가장 최근에도 그 페이스북에 막 질문하셨거든요. 내가 TV조선에서 이런 제안이 왔는데 나갈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제 막 고민의 지점들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떤 일로 만나가지고 밥 먹다가 전 나가시면 개파원에서 탈퇴하겠다 내가 했었는데 그 뒤에 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또 그 다음 날인가 안 나가겠다고 이제 선언하셨어요. 제 말과 아무 상관 없겠지만 네. 그러면서 진짜 아무 상관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속으로는 생각했어. 그냥 정청래 의원이 나가면 그 핑계로 묻어서 나도 좀 먹고 살 텐데 이제는 그 나는 다시 또 나간다고 하기도 좀 사람 이상해졌다. 나가시지.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TV조선에서 진짜 요청이 세게 들어왔고 그리고 진짜 삼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왜 나냐 그랬더니 그동안 조선일보와 각을 세워 선명하게 싸운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TV조선에서는 좋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까도 좋다. 편집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알아서 100% 프리핸드를 주겠다. 그리고 상대 패널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겠다. 심지어는 진행자도 나보고 찍어라. 그럼 우리가 섭외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러네요. 제안이었죠. 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그렇죠. 물론 역대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조건이었어요. 얼마요? 그건 밝힐 수가 없죠. 1,000만 원?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계속 거절을 하고 안 나간다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리기는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 몇 군데 사이트에 올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연하라 이것이 60% 정도 됐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제 저한테 쪽지로 막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니 본인 소신도 좋지만 정권 교체 안 되면 그 소신이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보수적인 국민들을 향해서 그 통렬하고도 또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본인 하나 깨끗한 척 하느라고 흙 안 묻히겠다는 거냐 지금. 네. 당신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나한테 항의성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는 김어준, 손혜원, 이동영, 뭐 주진우, 뭐 같이 이렇게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100% 다 나가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소신도 소신이지만 막 이건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는데 이번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TV조선과 채널A를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안 나간다고 하고 지금까지 내가 상대를 안 했었는데 그 방향을 바꾼다면 내가 공세적으로 먼저 앞으로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내가 어디든 나가겠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거야지. 이것은 제안을 받고 피동적 자세로서 판단하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달에 제어가 심사가 있잖아요. 예. 괜히 제어가가 되면 내가 그 덤태기를 다 쓸 수가 있겠다. 정청래가 TV 출연하는 바람에 저거 죽는 거 다 살려놨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더라고. 죽은 거 다 살려놨다. 네. 그 종편의 PD분들도 우리 시사정비서가 살려지는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진짜 시사정비서가 순위권에 딱 들어오면 진짜 상고처를 다시 한번 하시고 안 된다 그러면 허황된 이 이름이니까 빨리 다른 사람으로 섭외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MBN의 판도라라고 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첫 녹화를 했고 네. 목요일 날 밤 11시 썰전하고 같은 시간대에 편성을 너무 했어요. 경쟁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쯤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상대는 누가 나옵니까? 상대라니. 저희 그 상대 예. 차명진 전 의원. 그 이제 사회는 배철수 씨. 배칠수가 아닙니다. 배칠수가 아니고 철수 씨. 네, 네. 그리고 조주희 기자. 그리고 이제 2부에는 박찬종 변호사. 이렇게 출연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냥 유시민 대 정청래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런 구도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급적 그거 좀 피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정청래라면 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다 하필이면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기대되네요. 예. 근데 주변에 다른 낙선 의원들이 많이 종편에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현재.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좋은 지금, 선택, 나쁜 선택의 가치 네. 판단은 저는 하지 않았고요. 정권 교체에 어쨌든 도움을 준다? 그냥 라고 보세요?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거기에 뭐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종편은 제가 출연하지 않고 조중동을 상대하지 않았는데 거기 또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사람의 자유가 네. 있는 거고 또 안 나가는 정청래나 김광진은 또 그들의 또 자유가 있는 거고 그냥 그거는 저는 무색무취하게 보고 있어요. 아까 주제로 좀 돌아가서 아까 그 대통령 우리가 주제 파악 못했나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것도 다 중요한 주제예요. 네,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이런 공작들, 뭐 박근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네. 그 사당 어떤 뭐 탄핵, 그러니까 헌재 승복 제한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공세가 이어질 때 그러면 야당 쪽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미 우리 원내대표도 지금 승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고요. 근데 그렇죠. 그 전에 그러면 그 움직임 중에 하나로 그 이동읍 전 헌법재판관이 이번에 합류를 했잖아요. 대리인단에. 네. 그거 자체도 하나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건 보세요? 그렇다기보다도 네. 시간 끌기 작전으로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실제로 했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같은 시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 파악 뭐 이런 네. 차원에서 간 것 같고 그게 큰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다만 새누리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얼치기 없는 이런 짓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국회 절대다수에서 탄핵을 했는데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서명을 한한동 말한동 네. XXX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제안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자당 소속 원내대표를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게 또 내가 다 손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손을 써놨다. 손을 다 써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오늘 오후에 추미애 대표가 팟팟이 나와서 입장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걱정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다 알아서 손 써놓고 있어요. 인비저블 핸드라고. 아니 무슨 질문이 내가 다 알아서 손 써놨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방송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안 않는 선을. 비치는 곳이 없어요. 결국은 해가지고 팟파이스 들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어. 것 같은데 우리 방송 해가지고 큰일 났네. 다 죽는데. 네. 그 네. 팟파이스를 참조해 주세요. 시사정비소를 참조할 필요는 없고 팟파이스를 참조해 주세요. 근데 추미애 대표 나쁘다. 그 우리 방송 나오라고 막 우리 서로 얘기하다가 대변인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기는 팟파이스 나가시면 이거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변을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아니, 잘했어야지. 손을 썼다는데요? 대변을 잘못했네. 나가시라고? 예. 아니 근데 다른 총선 의원들은 팟파이스 나오라면 이게 섭외가 힘들어요. 근데 대표는 너무 쉬워. 나오시죠? 예, 나갈게요. 안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역시 이래서 내가 항상 숨어있는 비선만 돼. 실력은 없어. 능력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TV조선 나가야겠다. 근데 김광진 의원이 TV조선 나간다고 해서 뭐 댓글이 몇 개나 달리겠어. 예? 65만 개. 그냥 생업은 되겠죠, 생업은. 뭐 7-8개 달리겠지. 생업은 되겠지. 알아서 나가세요. 뭐. 자, 여튼 뭐, 박근혜 대통령 상황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국정이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을 쫓아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정청래 의원을 모셨지만, 아까 SNS 본부장의 격에 맞냐 이런 질문도 드리긴 네. 했는데, 실제, 국회의원 의정활동으로서의 역할들이나, 상임위원으로서의 역할들이나, 또 안에 간사 활동하시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나 그 역할들이나도 참 많이 보이는데 네. 그 모습들보다는 어쨌든 대중과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능력과 역할에 비하면 좀 가벼운 이미지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뭐 우리 말로는 섀도우 캐비넷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행부 장관도 하실 수 있고 뭐 하실 수 있는 만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국정원장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의원 생활을 같이 경험해 보면 것인데 캠프에서의 보직이나 아니면 또 이런 외부적인 이미지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요 보직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에 제일 어울리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상황실장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전 상황실장, 총괄 상황실장 이런 것도 맞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맡았다고 하는 뭐 그런 자리들도 사실 또 문재인 캠프에 그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나 또 전체적인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꿰고 있는 분이니까 그 큰 흐름을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조금 아쉬워요. 저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보는 사람이 아쉬워요. 왜냐하면 SNS 본부에는요, 실제로 문재인 대표 전체 선대위 인원만큼 배치가 돼요. 그리고 한 120~130명이 SNS 본부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SNS 본부가 어쩌면 중앙 선대위 하고 맞먹을 정도의 메모드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SNS 본부가 무슨 급수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것은 저는 전혀 그건 그렇지 않고 있고. 아니 꼭 SNS 본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저는 대선이 끝나면 호련히 또 떠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떠나고 저는 임명직에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대한 전혀 뭐 사심이나 떡고물 뭐 이런 거 바라지 않고 국물 한 숟갈도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저는 국민과 직접 만나서 국민과 직접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뭐 누구 하나 뭐 자리 하나 저는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그런 부탁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분 하라고 저는 양보를 충분히 할 생각이고, 그리고 저한테 또 그런 제안도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라는 건 너무 섭부른 말씀하신가요? 저 이런 차례 얘기했어요. 그러신가요? 네. 예를 들면 임명직에 올라가셔도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저는 있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런 게. 누구한테 임명받아서 뭐 누구 밑에 있다 이런 거 자체를 싫어요. 임명권자가 되고 저는 싶다. 국민 밑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자, 우리 진짜 주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진짜 그 탄핵 이후의 상황들, 그러니까 기각될 때는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고,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면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또 정확하게 좀 내용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탄핵이 딱 결정이 됐다. 3월 10일 날, 9일 3월 9일 날. 3월 9일에 딱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뒤에 뭐 정치권이야 선거 국면으로 이렇게 쭉쭉 돌아가겠지만 국민들이나 또 이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 것이고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3월 9일 날 되면 5월 8일 이전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그러면 5월 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근데 보통 대선이 수요일쯤에 있어요. 그러면 5월 3일이거든요. 근데 5월 3일은 석가모니 탄신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이니까 못해요. 그럼 그 전주 일요일이, 수요일이 4월 26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26일이 대선일일 가능성이 높다. 3월 9일 날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당에서는 어쨌든 경선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당의 경우는 대선 선거일 5주 전에 결선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주가 대선일이 당겨지면 딱 4주 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제로 경선 기간 30일,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30일.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의 조건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흐름은 대선보다 탄핵 먼저, 이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되는 제1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대선 먼저 탄핵이니까 경선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또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악당들이 든 총과 칼을 스스로 내려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뺏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손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양손으로 싸워야 되고, 양발로 싸워야 되고, 머리도 싸워야 되고, 온몸으로 피 튀기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피곤하고 지치고 하더라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나라를 국민이 지켜야죠. 주인이 지키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프로세스를 밟아가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합법적인 대선을 치러야 되는 또 당으로서는 또 경선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대선보다 탄핵 먼저라는 말은 맞긴 한데 그러나 만사 부려 튼튼 유비무환의 자세로 당은 또 당대로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 준비를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탄핵에 좀 정치권이 조금 더 힘을 집중해주라. 보태줬으면 집중했으면 예. 좋겠다. 네.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제조 산하라고 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보시기에 국회의원 생활이나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나라에서 이런 것들은 진짜 탁탁탁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말씀은 좀 이따 드리고,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요한 순간에 탑5 안에 드는 지금 시기다. 예를 들면, 1910년 일제 치하, 한일합방, 뭐, 강제 침탈, 이게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고, 이렇게 네. 쭉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2017년 대선은 그런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5번째 손가락 안에 들 네. 그런 세계적인 사건의 시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진출과 시민혁명 시기와 맞닿아서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는 사실상 실패했어요. 정권을 획득하는데. 네. 그로부터 30년 만에 온 절호의 역사적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운, 이 힘대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면 이 기세대로 그동안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정권을 창출한 이후로 이렇게 좋은 조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적폐라고 그리고 척결 대상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척결에 대한 청산에 대한 시도를 정권 네. 측이 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도 했지만 미진했어요. 그래서 친일파 척결에 대한 사후 조치 그들을 다시 단죄하고 뭐 척결하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민족 정기를 세우기 위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민족문제연구소에 발행했던 친일 인명사전을 합법화 공식화 해서 뭐 국립 뭐 도서관에 뭐 정식으로 네. 뭐 갖다 놓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러한 정신적인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박정희 때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 유신 망령 네. 이런 것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실제로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 민주주의를 되돌렸던 것은 제자리로 돌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네. 자원외교 부분도 있고 4대강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재조사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감옥에 보낼 사람들은 보내야 된다. 이것을 하라고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은 거다. 네. 그래서 촛불 국민들은 대청소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대연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는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그 대청소를 가장 잘 해낼 적임자가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저는 캐릭터상 확실하게 할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의 얘기잖아요. 그런 캐릭터보다 더 중요한 게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그런 부분을 시원하게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저는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한 이후에 네. 이재명 시장이 같이 대동단결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네. 뭐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꼭 이재명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맞는 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면 나는 안 할래.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재명 시장도.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팀을 갖고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시간이 다 돼가긴 하는데 댓글에 시간이 보니까 탄핵 기각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더 듣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좀 멀리 돌아오긴 했는데 그 기각 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까 뭐 촛불이 일어날 것이다. 다 그 촛불의 민심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정을 들어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죠. 기각됐을 때 12월 9일 날 네. 국회에서 탄핵이 됐을 때 그 이전까지 촛불 들었던 국민들도 탄핵을 주장했지만 실제로 탄핵이 될까? 이것은 네. 반신반의했었잖아요. 네.
근데 촛불 국민들이 막 수백만이 모이고 뭐 연인은 막 1000만이 넘어가고 이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아 뜨거라. 이러다가 촛불에 타 죽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조차 탄핵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당에서도 광장의 문화와 여의도의 문화는 다르다. 광장은 제도권 밖에서 해결을 원한다. 제도권 질서 안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네. 퇴진, 탄핵 이런 걸 요구하지만 여의도에서는 제도권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촛불 국민들은 질서 있는 어떤 합리적인 타협 이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촛불 국민들은 제도권 안에 니네들만의 타협, 니네들만의 대화 이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였지만 결국 국민들이 이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네. 그것은 제도권 안에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헌재의 결정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촛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헌재를 탄핵하자 이렇게 또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촛불 집회가 또 이렇게 막 커지는 가장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원순 시장이 광장을 내주고 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평화 집회로 가고 있으니까 커질 수 네. 있는 건데 안행연을 해보셨으니까 만약에 실제 탄핵이 돼가지고 탄핵 기각돼서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거의 최대한 이용하려고 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경찰들이 바로 또 물대포 쏘고 뭐 하고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끝나는 정권이니까 국민 네. 편에서 이렇게 경찰 국- 병력이 바뀔까요? 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항상 복수의 정치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사태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저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네, 현재 권력으로서 살아 있을 때도 그 권력이 무너졌어요. 네, 지금 무너진 권력이거든요. 헌재의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너진 권력이 공무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고 통제하고 거기에 또 들러리를 서고 그러지는 않아요. 못해요 그건. 아 경찰력도 동원하기 힘들 못합니다. 것이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음, 영이 서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여러 가지 최악의 시나리오고 상상하기 싫지만 헌재 탄핵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 대통령으로서의 영, 뭐 이런 것은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박근혜가 만약에 청와대로 돌아가면 피해 보복을 할 것이다. 네. 저는 그것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은 어렵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영악한 사람들인데요. 죽은 권력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기각이 그 탄핵이 될 것 같은 게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쵸. 많은 염려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마치기 전에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종인 대표는 대선 기간에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우리 당 안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실까요? 아무런 역할 못할 거라고 봐요. 과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아침에도 네. 또 모여서 식사하시고 막 이렇게 독일을 나는 무슨 큰 연수 가신 줄 알았는데 몇 박 며칠 가면서도 막 독일 가기 전에 사람들 만나야 된다고 사람 모아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탈당 안 하고 당에 있다면 그래도 뭐 명분상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걸로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버 전혀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네, 네. 또 아,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신 거예요? 제가 다 손 네. 써놨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자꾸 그 안지사 근처에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건가요? 하여튼 추호 씨께서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폭망할 거예요. 그냥 이분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기 싫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예, 예. 실제로 그래요. 당내에서 입지가 그 뭔 힘이 정도인가요 있어요? 지금? 뭔 힘 있어요. 음. 아니 그 양반하고 밥 먹는 국회의원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so what?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뭐 대중들이 2명이라도 움직여요? 3명이라도 움직여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아까 일단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시고 문재인 주자에 대해서 평을 대략 하셨는데 아까 얼핏 나오는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평, 또 안희정 지사에 대한 평, 이재명 시장. 예,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사드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네. 영장 네. 기각에 대한 입장 거기까지는 후보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표 전략상 저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연정을 들고 나온 순간 이건 아니다. 네. 내가 이것마저 침묵한다면 난 진짜 그냥 안희정 지사하고 인간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 정의로운 손을 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손해도 많이 보는데 이것은 불의한 거야. 근데 내가 침묵한다면 내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저를 못 견뎌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연정은 다시 말해서 대연정의 대상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아니거든. 그건 소연정이거든. 네. 대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손잡겠다는 거거든요. 손을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 정확하게 한다면 대연정의 의미는 뭐냐면 새누리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장관 몇 자리 나누겠다는 거예요. 자유당. 그러면 뭐하러 대선하냐고요. 뭐하러 이렇게 치열하게 지지자들이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이 촛불 들고 새누리당 막 부역 세력 척결하라고 하고 박근혜 물러가라고 왜 그걸 해야 되냐고. 이거는 촛불 국민에 대한 정확한 배신이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난 대연정을 얘기했는데 협치를 하려고 한 거다. 그러면 대연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잘못된 거다. 네. 처리하고 사과를 해야 이 사람이 말을 잘못 썼구나. 대연정이라는 뜻을 몰랐네. 네. 좀 무지했네. 그리고 좀 동정심이라도 들지. 네. 그게 아니고 대연정이라는 것은 협치하자는 거다. 그럼 안희정 나는 남자이지만 여자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안 지사 입장은 네. 그러니까 그 뒷단의 협치 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협치의 전제가 되는 그 권력 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대연정이라는 말을 하면 협치고 합치든 뭐 협동이든 단결이든 다 그 하위 개념이에요. 대연정은 새누리당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 연정은 연립정부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대연정, 소연정이 있어요. 그러면 소연정을 주장했으면 그건 야권 통합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저도 지금 소연정을 주장하고 있는 그 정신하고 맥락이 같아요. 네. 야권 통합을 하자. 그리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같이 해야 될 동지적 입장이다. 근데 박지원 대표 왜 자꾸 바른정당 김무성하고 손잡을다는 둥 어떤다는 둥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마시라. 네. 그럼 박지원도 죽는 길이다. 아니 김무성 등등하고 손잡고 정권을 잡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부역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그 길로 가지 마라. 우리랑 같이 합치자. 이게 내 주장이에요. 네. 그러다 고소도 당했지만.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대연정은 국민의당 정의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새누리당. 예. 자, 저희 방송이 시사 정비소거든요. 네. 그래서 평론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해주고 정비해주는 이제 방송이에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저희 당에 있는 3명의 후보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뭐 황교안까지 5명에게 그 현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해주신다면. 네. 이름을 부르세요. 네. 문재인. 문재인 대표는 지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진 촛불 시민혁명이 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너무 몸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깃발을 들어야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이 찾아가잖아요. 네. 가끔가다 깃발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부자 몸조심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가끔가다가는 좀 이렇게 사이다 같은 청량감 있는 그런 행보도 좀 해주십사. 예. 네. 자, 그래야 두 번째. 그래야 전통적 지지자도 또 외연확장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적 좀 안정적인 행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거 하나는 좀 해봐라. 구체적으로 이거 하나는 좀 깃발을 들어봐라 이런 거. 나는 한국 현대사의 적폐 청산을 위한 민주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좋잖아요. 자, 두 번째 안희정. 대연정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즉각 처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촛불 든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 근데 안 지사가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전 대표와 그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중도 보수층, 뭐 부동층을 잡겠다라는 전략으로 대연정을 내세운 건데 그 전략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네. 짜야 될 전략이 있고 네. 짜지 말아야 될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
우리 집사람과 아들 3명 있어요. 근데 내가 옆집 그 외연을 확장한다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대선은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 이쪽 저쪽 강을 사이에 두고 돌팔매질한 것이 그 어원이 리버에서 따온 라이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같은 당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의 개념을 떠나서 에너미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쪽 사령관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병사들은 열심히 지금 돌격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지자의 수장이란 사람이 그 지지자의 뜻과 다르게 나는 저쪽 적군 사령관과 만나서 뭘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할래. 그럼 얼마나 배신감이 듭니까? 그럼 정비해서 사과해라. 예. 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네. 세 번째 이재명. 이재명 시장은 지금처럼 가라. 네. 근데 지금처럼 지지율에 계속 연연하지 마라.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선은요 적극적인 지지층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안 지사한테 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원리 원칙대로 이재명답게 가라. 거기서 잠깐 네. 말씀드리면 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 지사가 이렇게 확장해온 그 지지 세력이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서 가져온 그 세력들은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네, 네. 뜻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발언들이 너무 세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센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센 발언 얘기해 보세요. 3개나. 꼭 3개씩 얘기해야 돼. 뭐가 센 거죠? 그거는 종편들이 세다고 하니까 센 거 있나? 쥐를 잡아야 한다. 이런 이렇게 말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센 게 뭐가 있어요? 쥐를 잡아야 한다. 쥐는 이런 잡아야죠 말씀. 그러면. TV조선을 뭐 폐간해야 된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자, 4번째 안철수. 그분은 참 안 됐어요. 위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끝났나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새정치잖아요. 네. 왜 새정치를 주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새정치를 주장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정치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안철수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현상의 본질을. 자, 새정치는 이런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새정치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럼 보색 대비처럼 새정치에 반대되는 구정치를 나는 깨겠다. 그럼 그게 새정치잖아요. 대한민국 현대사 100년 중에서 구정치가 뭡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그렇잖아요. 반통일 의식. 거기에 얹어진 것이 지역감정. 그렇잖아요. 거기에 얹어진 게 뭐예요? 부정부패. 거기에 얹혀진 것이 무차별적인 종북 사냥.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한 적도 없다. 이것은 사실이 다를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고소고발을 많이 나가셨어야죠. 그러면 이것을 깨는 것이, 구정치를 깨는 것이 새정치잖아요. 지역 감정을 깨기 위해서 나는 뭘 하겠다. 들은 적 있습니까? 종북사냥 이게 잘못된 거다. 한 적 있습니까? 반공이데올로기, 반통일 의식, 반공교육 이런 거 잘못됐다.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친일파 이거 척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가 뉴 팔리틱스가 아니라 버드 팔리틱스처럼 그냥 새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지금의 전략도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사람들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게 맞고 그 상태에서 좀 화장도 하고 또 외연도 확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층은 황교안한테 뺏기고 네. 진보층은 이재명한테 뺏기고 본인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자, 말씀하신 5번째 황교안. 김칫국은 좀 안 마시는 게 좋겠다. 출마할 것 같으세요? 15% 넘어가고 20% 육박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롱해롱 할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1시간 저희랑 같이 해보시니까 시사정비소로 좀 정비해 주신다면. 시사정비소는 확 뜯어 고쳐야 돼요. 세 사람 다 출연하지 마세요. 다 전면 교체해 주세요. 네, 대청소해 주세요. 하시는 방송에 저희를 하나씩 좀 끼워 여주세요. 다 그냥. 응? 자, 저희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정치 알바나 이런 것들을 확 뜯어 고쳐서 우리 방송에 정치원을 가끔 한번 모실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민족 해방의 길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장기성, 간구성, 복잡성. 옛날에 독립운동을 했던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이 항상 가졌던 생각입니다. 참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장기성. 참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뭐 국내 정세나 복잡하네. 그래서 자꾸 변절자도 나오고 배신도 나와. 이게 참 간구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권은 스스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악당들이 들었던 총칼은 스스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뺏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70년 동안 대나무밭 내 뿌리처럼 우리나라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다 걷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괴로워도 웃으면서 오랫동안 끝까지 함께 가자. 예.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에 깃발 들고. 예. 닭에게 한마디 하세요. 어, 멀리서 보고 있어 닭에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한번 비틀어볼까요? 저희 어쨌든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 이렇게 같이 해보면서 했었는데 정창을 모시고 두 분은 뭐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인사로. 먼저 장 PD님. 유머와 진지함을 같이 겸비하신 우리 의원님과 함께해서 재밌었는데 저는 1시간 보면 더, 다 네. 저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지 않는 것이 왠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의원님이 당황하시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를 기피하지는 마세요. 네. 저희 역대 그 시사정비소 출연 게스트 중에 저희가 그 정치 팟캐스트의 안티에이징이거든요. 30대 기수들인데 네. 최고령자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저희 정체성을 좀 상실하지 않았나 뭐 네. 이런 아쉬움이 들면서 네. 뭘 오늘 안 한 것 같아. 뭘 오늘 방송을 안 한 것 같아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모시고 더 좀 깊이 있고 네.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했으면 아무리 좋겠다. 모시려고 해도 저를 모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제가 정청래 의원 저희 모시겠습니다. 비서진에게 연락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를 잘 모시려면 한 가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청래당의 당원으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면 같은 당원이 하는 건데 네. 총재로서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자연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렵지 않은 그 방법이 있어요. 영업을. 역시. 근데 그 청래당이 아니 당 안에서 이렇게 공식 직함도 맡으신 분이 사당을 이렇게 운영하셔도 되는 건가요? 창립 취지가 뭔가요? 창립 취지는 진정한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그 민주당도 그거 하잖아요. 아니, 똑같이. 근데 민주당에도 여러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정청래처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청래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방연대 뭐 이런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냥 내가 청래이다. 네. 난 정청래처럼 저렇게 활동하는 게 좋겠다를 동의하는 사람들이 내가 정청래처럼 활동하겠다. 그래서 내가 청래당 이렇게 해서 7,400명 정도가 한 달 만에 모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 구독자보다 많네요. 우리 7,400명의 청래당 당원들이 시사정비소를 과연 얼마나 구독해 주시는지 정청래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김광진의 시사정비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